그러니까 집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대출이 7억이 있어요. 대출 많이 끼고 산 거죠.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7억의 빚이지만 집값이 한 8억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7억이라는 빚이 훨씬 더 숨에 콱콱 막히겠죠. 시중은행이라는 심장에 온몸에 피를 뿌려줘야 되는데 시중은행이 멈추면서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온몸에 이제 혈액을 이렇게 그 선을 꽂고 이 수혈을 받아왔던 거죠. 이 수혈이 줄어들면 큰일이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심장이 다시 두근 뛴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운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팍팍팍 올려버려요.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이건 정말 쥐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겠다는 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연준이 계속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미까지 이제 돈을 많이 풀렸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부채를 어떻게 좀 계속 놔두면 문제가 커지니까 또 부채를 어떤 줄일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전 지구적 관점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시장에 연쇄 충격을 주면서 자칫 부채로 촉발되는 어떤 막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세요.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이 부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큰 위기가 찾아온다. 그렇죠.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부채는 화폐 표시 자산입니다. 그럼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대출이 7억이 있어요. 대출 많이 끼고 산 거죠.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7억의 빚이지만 집값이 한 8억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7억이라는 빚이 훨씬 더 숨에 콱콱 막히겠죠. 그러니까 부채는 가만히 있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화폐의 실질 부담이 훨씬 더 커 보이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디플레이션까지 찾아오잖아요. 그럼 소비가 확 위축이 돼버려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 물건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면서 소득이 줍니다. 소비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이건 정말 쥐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겠다는 게 그래서 whatever it takes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은행에서는 그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게 일본의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말 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양책들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터져가지고 다 그냥 무너지도록 그렇게 가만 놔두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회복이 되려고 하는 걸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지만 굳이 일부러 시장에 막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게 만들고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이 이제 물가 상승을 약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라고 본다면 그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물가 목표치 한 2% 정도를 말이죠. 그거는 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연준이요. 물가가 올라오는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다는 말도 되지만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중앙은행은 뭘 하는 기관이냐면 화폐를 찍어내고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합니다. 화폐 가치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뒤집어 해석하시면 돼요. 당연히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70년대를 보면 그때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했어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중앙은행들이 했었던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잡초와 같아가지고 언제든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주말농장 같은 걸 해보면 잡초는요 뽑아도 나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뭐 이제 뭐 약을 쳐도 나오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기 전에 워낙에 지독한 애들이니까 이게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쳐야 돼. 그래서 2% 준을 딱 그어놓고 이 위로 올라오기 전에 미리 찍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고 2%라고 해놓고 시장하고 소통하는 거죠. 이 2% 넘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알아서 2% 가까이 가면은
쫄아버리겠죠. 아 이제 뭔가 나오겠네 한 다음에 이렇게 위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알아서. 대추제 같은 역할을 뭘로 수단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금리 인상 같은 걸 해버린 거죠. 막 금리 인상할 때도 94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는 3%였던 금리를 6.5%까지 팍팍팍 올려버려요. 그럼 이제 대학살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싹이 말라버리죠. 이제는 옛날에는 물가가 조금만 나도 무슨 중력처럼 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력처럼 계속 디플레이션이 고개를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선제적으로 물가를 때려잡으려는 정책을 썼어요. 선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측을 하는 거죠. 1.7, 1.8 올라오는 방향성이나 속도나 보면 이거 물가 올라올 것 같아. 2% 넘을 것 같아. 그럼 바로 때려요. 2%가 안 돼도.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실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할게요라고 합니다. 확인하고. 예. 이제는 선제적이라는 말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거죠. 그래서 2% 라인이라는 그 의미는 2%를 넘었을 때 확인을 하고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썼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2%가 넘었다고 해서 확인이 되더라도 때리지 않겠다. 그 전에 2% 밑에서 어려워했었던, 힘겨워했었던 그 아픈 나날들을 난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을 보상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완만한 레벨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은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촉진하는 정책을 지금은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 물가가 상승할 때는 뭐 실물 자산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이럴 때 이런 관점에서 뭘 사면 좀 좋은 시기겠습니까? 주식 말고. 예. 이제 뭐 제가 뭐 특정 자산을 뭐 이렇게 추천하거나 뭐 비트코인 사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개 세워놓고 이제 운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갈 것 같고 실물 경제의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실물 경제의 성장에 수혜를 받는 주식에서는 그런 섹터가 될 거고요. 실물 경제의 성장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투자가 일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국채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 중에서는 어떤 채권이냐면 회사채들 중에서 실물 경제가 좋아졌을 때 튼튼해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회사의 회사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제조업이 많이 돌아가게 될 테니까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죠. 원유나. 그러면 성장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으면 그만큼을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 자산에 이제 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그 중에는 질문 주셨던 그런 원자재 같은 경우도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다만 확률은 100% 확률이라는 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을 디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자산이죠.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국면을 이제 해치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달러를 조금씩 적립식으로 네. 보유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 이제 포트폴리오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되게 비겁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지만 모르니까 가입을 그렇게 가는 거고요. 알면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를 할 이유가 없죠. 여러 개 자산을 가져가실 때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자산들 말씀드렸던 그런 자산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올려가시는 게 그런 가정이 이제 성립한다면 맞겠죠. 네. 네. 달러 얘기 나와서 이제 네. 여쭤보는데 전반적인 달러 뷰는 어떠십니까? 올해 연초만 해도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 거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연준에서의 스탠스도 결국에는 금리 상승을 용인한다라기보다는 너무 이제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 과도하게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네. 시장은 여기는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달러를 밑으로 봐요.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이런 거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돌려지겠죠.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게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머징 국가들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들인데 네. 자국 통화 가치가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간다는 네. 얘기거든요. 한없이 자국 통화 강세를 받아들이면 수출이 안 돼요. 가뜩이나 내수도 약한데 그러면 당연히 자국 통화의 과도한 강세가 부담스럽겠죠.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절상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080원에서 지금 보면 한 1130원 정도까지 이제 돌려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재정 적자도 크고 무역 적자도 큽니다. 네. 그리고 돈을 찍기 때문에 달러 약세 요인들은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 상황은 달러가 일방적인 약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스 변화 자체가 시장의 기대보다 반대로 돌면서 네. 시장에서는 계속 내리 찍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향을 트니까
하면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흥국들도 계속해서 자국 통화 강세, 달러가 약세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끼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은 달러의 약세가 제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나 이런 말씀보다는 달러의 일방적인 약세가 되돌려지는 그런 형태의 국면이 나타날 것 같다. 예, 그런 정도로 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올라가든 보통 이런 국면이 오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마른다고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인생 있게 들은 게 있거든요. 그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왜 그러냐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중은행보다는 중앙은행이 하도 돈을 많이 공급을 하니까 모든 건 중앙은행이 공급한다고 다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시중은행이 대출을 뿜어내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의 안 뿜어냈어요. 왜 그러냐면 1번은 일단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없어요. 그럼 일단 자금의 수요자가 없죠. 두 번째는 은행들 입장에서도 일단 보니까 대출을 해줬을 때는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물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대출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세게 나오면 고마진이면 대출을 해줘도 되죠. 근데 작년에 보시면 금리 전체적으로 다 낮았어요. 단기금리도 낮고 장기금리도 낮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금리가 눌러져 있잖아요. 그럼 마진도 안 남고 받으려는 사람도 없고 해줘봤자 불안하고 그러면 대출이 안 일어났겠죠. 예. 그러면 시중은행 쪽에서 자금이 뿜어져 나가는 게 없으니까 중앙은행 사이드에서만 돈이 의존도가 되게 높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옛날에는 바라보던 게 시중은행의 대출 기능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중앙은행 사이드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이 자금을 빨아들이는 것 같으면 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시중은행은 그럼 바뀐 게 있을까? 그걸 보면은 이런 거죠. 지금은 단기금리는 묶여 있는데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이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유인은 생겨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누가 대출을 받을 건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 재정부양책이라는 게 이런데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들의 투자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1.9조 달러뿐만 아니라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서 투자에 대한 수요를 자극을 한다면 은행들이 대출을 뿜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심장이 시중은행이라는 심장이 온몸에 피를 뿌려줘야 되는데 시중은행이 멈추면서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온몸에 이제 혈액을 이렇게 그 선을 꽂고 이 수혈을 받아왔던 거죠. 근데 이 수혈이 줄어들면 큰일이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심장이 다시 두근두근 뛴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다. 미국에서 말고 한국에서도 같은 시나리오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 실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옛날에 이제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미국이 성장을 하면은 끝 너희들은 안 돼. 이 미국만 성장해야 돼. 딱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땐 또 얘기가 이제 이 둘이 불균형이 생길 수는 있겠죠. 이건 이제 정책적인 이슈하고는 좀 만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부장님, 요새 이제 여러 가지 또 자산 중에 또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비트코인을 제일 둘러싼 어떤 가상화폐 생태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부부장님이 보실 때 가상화폐 앞날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이런 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그쪽도 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첫 번째는 얘는 화폐라고 보기에는 좀 화폐로서 인정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화폐로 인정받기보다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오르는데?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자산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자산을 담으려는 투자 기관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들이 투자했는데 이제 기관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A라는 기관, B라는 기관, C라는 기관 얘네들이 담아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D, E, F 이런 다른 기관들도 이 비트코인을 담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이죠. 가서 저도 삽니다. 왜 그러냐면 6만 달러건 비트코인 1비트코인에 6만 달러건 10만 달러건 제가 산 걸 뒤에서 사줄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해도 되죠. 더 비싼 값에 사주는 게 기잖아요. 지금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자산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생겨난 수급 요인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좀 해요.
예, 그럼 그 수급 요인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건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이 세력이 너무 커졌을 때는 견제가 들어오게 되죠. 그 견제가 당국 차원에서의 규제라는 걸로 견제가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는 사용을 금지해버리는 뉴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면은 CBDC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 자체에 디지털 코인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도 볼 수 중앙은행 있고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예. 것 같아요. 막 외국으로 돈 보내는데 네, 자기가 그렇죠. 허가도 안 받고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뭐 채굴을 한다. 뭐 이제 저도 그 플로우가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채굴을 할 때 소요되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환경의 관점에서 뭐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는 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옐런 의장이 했었던 비효율적인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들을 좀 봤었을 때 자산의 사이즈가 커진 만큼 견제도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규제도 이제 그걸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규제를 넘으면서까지도 얘가 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그런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화폐로서 기능하기엔 쉽진 않아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일부 담는 거는 오케이다 아니면은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레이달리오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네. 비트코인을 담으려고 한다면 꽤 큰 손실이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정도에서 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포트에다 그걸 어떻게 담아볼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의 답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현명한 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큰 비중을 자산에 되게 큰 비중을 가져가는 건 제 생각 리스크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금 가격은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뭐 금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하면 또 금 예. 얘기 나눌 수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게 금에는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 누르고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걸 용인하니까 금리가 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중앙은행이 과거하고는 바뀐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금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부채의 위기라는 게 굉장히 커요. 부채의 부담이라는 게 크게 되면은 다시금 유동성을 다시 공급을 하면서 이런 부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금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시즌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금을 가져가는 거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중에 혹은 얘기하시지 않은 것 중에 오늘 매부리 TV에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 예. 이런 거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하고 좀 바뀐 게 굉장히 이제 저처럼 중앙은행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해서 와,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좋은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이라든지 특정 자산을 볼 때 한두 가지만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주식을 바라볼 때 하나의 디멘전이죠. 하나의 측면을 좀 이렇게 그런 시야를 열어놓으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매부리 TV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 나름대로 이런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